안녕하세요. 민변 공인권 변론센터 소장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2025 한국인권보고 내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선정위원은 계속 이 선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민변 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함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을 했고, 저희에게 포함되는 선정 대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그래서 최근에 기억에 남아있는 이게 왜 빠졌지? 라고 하시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심사 기준은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민변의 12개 위원회, 공인권 변론센터, 사법센터, TF 인권단체 선정위원들이 그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올해 디딤돌 판결 후보가 25건, 걸림돌 판결 후보가 17건이 추천되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제 회의실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해서 디딤돌 판결 10건, 걸림돌 판결 아마 뒤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했는데, 사실 올해는 디딤돌이든 걸림돌이든 너무 명확했어요. 디딤돌은 탄핵 인용 결정이었고, 걸림돌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디딤돌 걸림돌로 정해버리면 1년간 각종 인권 활동과 그 성과나 혹은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평가가 빠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두고 10대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별도로 이 두 사건을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개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 민변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경향신문이 같이 진행을 해서 오늘자로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혀를 물어 끄는 사실로 중상해죄 유죄 판결 사건 재심 청구를 인용한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해서 무죄 선고한 판결로 꼽았습니다. 당사자는 1964년 19세이던 때 성폭력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서 상대의 혀를 물어 끊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피해 경험을 털어놓고 여성 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경찰 단계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 취지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그가 불법 구금이나 강요 등의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이를 이건 당시 법원이 아니라 재심법원 1심이었고요.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해서 재심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불법 구금 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나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 당시 검찰의 장기 구금 행위가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심 개시가 인용이 되었고,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여 무죄 구형 후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 침해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할 때 조금 뭔가 음향이라도 좀 깔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두구두구두구 하는 거라도. 이 최악의 걸림돌을 뭘까로 할 건가가 굉장히 많은 토론과 결선 투표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걸림돌 판결은 감형 처리는 처리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1심, 2심에서 이 결론과 다른 것을 1, 2심이 동일한 결론이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뒤집었다라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었고요. 이 사건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의 감형 처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감형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감형 처리하는 행위를 정지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형 처리는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보호조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동일한 처리 개념으로 볼 수 없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보 주체가 감형 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나 정지 등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수단마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보 인권 보호 체계와 근간을 흔들고 향후 데이터 정책 전반에서 인권의 후퇴를 정당화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라는 점에서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디딤돌 판결, 나머지 그 밖의 디딤돌 판결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서 사건 설명은 좀 피하고요.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관여할 경우 신청인은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헌정 질서가 회복될 것이 기대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막음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딤돌 판결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군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해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지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표이사 박순관이 사업총괄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특히 법원은 그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과실범과 같이 보고 가볍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끔 무거운 처벌이 필요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를 가리고 무거운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베트남 국가의 사이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 보증이 인정되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원고에게 총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을 했고 특히 1심과 달리 대한민국 소멸시 항변에 대해서 그 진실을 은폐했다라는 사유로 권리남용 판단을 해서 매척을 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된 지 25년이 넘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로소 한국 공적 기관에 의해 학살에 대한 사실 인정과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로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이 어떤 책임이 필요한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회사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원고에게 징계 절차의 장단점에 비밀보호 대책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공식 징계를 하면 피해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점만 반복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무징계 사실을 사실상 강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선택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사건 처리를 해온 관행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나아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입니다.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으로 침해될 수 있는 공익, 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인근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상회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중한 자연이 개발 논리에 무참히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사건으로 평가하여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회 운영회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 방해죄 위력을 성립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무기방랑의 정시장에서 방위사업체의 이윤 누군가의 죽음, 전쟁 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기타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며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비폭력적 수단을 이용하였고 자발적으로 표현행위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춰 전시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을 판단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위력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려 할 때는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보아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한생하였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업무방해죄 등 형법상 일반 제목으로 다스리려는 편이한 관변적 시각에 대해 제동을 걸고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천명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소위 모두의 1층 판결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 상황 보고에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내용 설명을 넘어가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최초의 판결로 장애인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인 접근권 보장을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관련 소송과 입법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비공개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결정입니다.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와 함께 관련 조항의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인용한 사안입니다. 국내 입양인들과 달리 해외 입양인에 대한 정보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현행법의 차별성을 지적함으로써 국적과 입양 경로에 따라 차별받던 입양인의 인권 보편성을 확인하고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헌법소원 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의 위헌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결정을 좀 촉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디딤돌로 선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국민의힘 김민하 창원시의원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글 게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상황 총괄보고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걸림돌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아마 이제 PPT에는 담당 법관들의 이름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명확히 기억을 하고 되새겨야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최악 외에 이제 두 번째 제주지방법원 항소부 오창훈 부장판사가 고압적으로 방청객 및 피고인, 변호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불법적 절차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오창훈 재판장은 첫 기일에 변론을 바로 종결을 하고 합의 없이 실형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발언을 금지하는 등 강압적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범죄들은 상상적 경합범으로와 양형상 유리한 고려가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합의 절차 없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구속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6조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반한 문제가 제기된 판결이며 피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정신적 충격을 준 재판이라고 판단해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합의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동성인 동료군인과 영내에서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를 하였고 원심은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의 특수성과 생활 공간, 불침범 근무의 군사적 성격을 근거로 해당 행위들이 군기를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군기에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없는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이를 뒤엎고 다시 부당하게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 판결입니다. 군형법 추행죄가 성소수자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동성애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드러낸 사례로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생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11에서 18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한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인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뒤늦은 소재기와 시효 형평을 이유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파견근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로 보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는 고용 간주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 출근을 제지하고 이에 조합원 350여 명이 25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하였습니다. 하청업체는 위법한 쟁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은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그 책임을 인정했고 책임 비율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행동권 보호와 쟁의행위 민사면책 가능성, 개별 조합원의 기여 정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고요. 피청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 당일 제적위원 2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박문진 KBS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는 이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관 사인은 이진숙의 임명 안건 의결 등이 방통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돼서 최종적으로 탄핵심판 기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통위법 해석과 방송 독립성 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결정 이후 결국 2인 체제 의결이 반복되어 방송의 공적 기능 훼손 위험을 초래했고 실질적 방송 통제 가능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를 지속하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입니다.
이 건은 뭐 7번이라고 해서 이게 순위가 후순위는 아니고 무순위이기 때문에 최악의 걸림돌에 거의 유력 후보였던 결정입니다. 피해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가담하고 계엄 시행 후에도 합수부 검사 파견, 출입국 금지 등 관련 행위를 수행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과 위법성 인식 여부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박성재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국회 헌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반영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법조 경력 36년의 법조인으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부정한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상 불처벌 근절 원칙에도 반하며 내란 사건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걸림돌 판결로 평가됩니다. 8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쇼핑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 스토어를 우대하고 경쟁 오픈마켓을 차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약 2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위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이 경쟁 제한이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백을 드러내고 기업의 영업 활동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한계를 보여주는 걸림돌 판결입니다. 9번째는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하고 보증기간인 원고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2019년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고 임차인은 보증기간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이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달리 임대인의 파산 시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의 효력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 기대를 훼손할 수 있어 문제적인 판결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자든 임차인 구제 가능성이 제한되며 사회적 논의 없이 판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10번째, 실제 인물이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나치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사진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 아동, 16세 피해 아동의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익명의 여성 나치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과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심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인정했으나 2심은 합성사진의 부조화 등을 이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된 이미지에 해당할 뿐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합성물을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디지털 합성 이미지 영상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배치되며 법리가 퇴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0번째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별도 선정된 판결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결정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걸림돌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내란으로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 혹은 아쉬운 그래서 법원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